비즈니스 대화에서 상대, 즉 고객은 늘 우리에게 좋은 말만 던지지 않죠. 컴플레인도 하고 불만도 표출하고 여러 뾰족한 말들도 던지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즉시 돌려치고 풀어서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단어를 좀 더 순화하고 편안함을 주는 말을 써서 날카로워진 상대의 말을 희석시키고 딱딱해진 분위기를 무장해제시켜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뭉치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 중 하나는 망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가 업종이 바뀐 집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전에 상점이 망했나?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이런 말을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한다면 분명 불편한 기색을 피력할 것입니다. 이분들 앞에선 망했다라는 표현보다 문을 닫았다, 철수했다라고 애둘러 뭉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신이 쏟아내는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내는 수많은 말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언어 실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듣는 이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언어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언어 자폭 없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완화시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뭉치기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언어 자폭의 사례를 바탕으로 뭉치기 기술을 설명할 수 있고, 뭉치기 기술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과 위기에 놓는 백신 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것은 뭉치기 기술입니다. 뭉친다. 무슨 말일까요? 애둘러 친다. 둘러서 부드럽게 표현한다. 이런 말인데, 뭉치기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걷어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에서 걷어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짠! 예, 이겁니다. 언어 자폭을 걷어내야 됩니다. 언어 자폭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장문정이 얘기하는 언어 자폭이란 자신의 결점, 약점, 치부를 스스로 알아서 드러내는 자살골 같은 자폭성 멘트를 날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운동 경기할 때 저 자살골 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반대로 언어적으로 자살골 날리는 경우 매일 듣고 봅니다. 당신은 오늘도 수없이 언어적으로 자살골을 날리셨습니다. 언어 자폭하셨다는 거죠. 자, 앞으로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언어적 자살골을 넣고 사는지 아마 인정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표현은 일단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거요. 비록 뭐뭐지만. 자, 비록 뭐뭐지만. 저 상담이나 협상이나 비즈니스 대화할 때 영원히 지워서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날려보내야 되는 말입니다. 비록 뭐뭐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그럼 많이 배워서 오십시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기 학교 아닙니다. 학원도 아니고요. 여기는 돈 받고 일할 사람을 뽑아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거죠. 생방송을 하러 온 쇼호스트 지망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떨려서 지금 너무 떨리지만, 여기 생방송하는 사람 뽑는 곳입니다. 떨리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비록 뭐뭐지만 겸손이 아니라 미련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불안감만 어필하는 거니까요.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가 제가 아직 신입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자산을 맡기고 싶은 사람 없죠. 제가 아직 어려서 바로 젊음을 얕보는 수가 있습니다. 단연간 보험회사들의 보험 설계사들 세일즈 코칭을 했는데요. 그들한테 아주 자주 발견되는 언어 자폭들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언어 자폭이 시작이 되죠. 저 보험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말. 저 보험이 들 여유는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설계사들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나는 흔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저 자료 주시면 집에 가져가서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보험하시는 분들 숨 쉴 때마다 듣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자료는 집에 가서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 주시는 게 물론 맞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언어 자폭입니다. 자, 우리가 쓰는 언어 자폭들은 이렇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어 자폭의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명성과 지위와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8천억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급 보석 브랜드 레트너즈의 CEO 제럴드 레트너가 1991년 4월 23일 청중 앞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은도금, 쟁반, 잔, 유리병 합쳐서 5파운드에 팔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랬더니 이 CEO가 하는 말이 그 이유는요. 우리 제품이 완전 똥이라서 그렇습니다. 토럴 크랩이라고 그런 거죠. 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말이긴 한데 소비자들은 오너가 자기 제품을 이렇게 폄하하니까 등을 돌렸고 1년 만에 매출이요. 기업 가치 5억 파운드, 8천억 이상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수천억을 날린 거죠. 이런 게 언어 자폭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레트너처럼 하기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비즈니스에서 스스로 언어 자폭을 하는 어이없는 말실수를 의미하는 말이 됐습니다. 자기 제품의 결점, 단점, 스스로 공개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싼 건 사실이지만 아니죠? 말폭탄 던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언어 자폭의 유형을 지금부터 더 알아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긁어부스런 멘트죠. 이게 뭐냐면 그냥 가만둬도 될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거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한 직원들 대상으로 2개의 PT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은 2가지인데 말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의 영상에서는 한 학생이요. 바지에 허리벨트를 안 매고 PT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청중한테 제가 오늘 허리띠를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허리벨트를 안 맸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 A 영상. 허리벨트 안 맸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한 영상. B 영상. 허리벨트 안 맨 거 말 안 하고 그냥 진행한 영상. 이 두 영상을 각각 다른 그룹한테 보여주고 설문을 받았는데요. 자, A 영상을 본 그룹한테는 허리띠를 안 맸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물론 100% 다 인지했죠. 그리고 그게 눈에 거슬렸습니까? 63%가 허리띠 안 맸다는 게 거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요. B 영상, 그러니까 이거 안 맸다는 건 말 안 하고 그냥 얘기한 이 그룹은 13%만 벨트 안 맸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중에 3%만 거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괜히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사족과 조건 달기 멘트. 요것도 언어 자폭의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봐,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말 꺼내면 이미 듣기도 전에 기분 나쁘죠. 이봐,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무조건 잔소리입니다.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자, 이 말 하는 순간 이미 부담이 되죠. 아니, 부탁할 거면 왜 굳이 그 부탁이 어려워 보이게 만듭니까? 쉬운 부탁 하나 드려도 되죠. 이게 낫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언어 자폭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이 부탁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부담감을 유발합니다. 그냥 바로 부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빼시고. 자, 그다음 언어 자폭의 세 번째 유형. 조사 선택의 실수입니다. 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서 조사를 빼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 뭉치기 기술에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조사 하나로요. 사람 죽이고 살려요. 자, 조사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박 대리는 생활의 지혜를 많이 알아. 이거 하고요. 박 대리는 생활의 지혜는 많이 알아. 완전 의미가 다르죠. 자, 전자는 칭찬이죠. 후자는 뭡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고 못났다는 얘기죠.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한국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작지만 강한 나라. 이것도 자기 비하 표현이죠. 어떻게 됩니까?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 작고도 강한 나라. 바꿔서 뭉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조사 선택이 어떻게 언어 자폭이 될 수 있는지, 조사 하나로 뭉치기를 할 수 있는지 여기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스팸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겉면에는 MSG 무첨가라고 하지 않고 자, 다음과 같다고 하면 세 가지 문구가 모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것도 무첨가 하면
남들이 먼저 무청가였고 우리는 뒤늦게 무청가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무청가 이러면 남의 것도 무청가인데 우리 것이 더 좋다는 약간 상대를 겨냥한 비방의 의미를 살짝 담죠. 그런데 우리 것만 무청가 이러면 우리 게 제일 좋고 나머진 다 완전 꽝이네. 이런 가장 강한 느낌이 돼버립니다. 자, 조사 하나만 바꿔도 상품의 문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래서 뭉치기 기술에서는 조사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지금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번외 얘기 하나만 하자면 행동자폭도 있어요. 네, 행동자폭. 이것도 언어자폭 못지않은 피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미팅 시간에 늦는 사람 있죠. 근데 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건 못난 습관이죠. 아니 조금만 일찍 오면 될 거를 그렇게 시작하는 말부터 한 수 밑으로 꿀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입장에서 또 회의가 진행되죠? 그러면 자기 주장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행동자폭이죠. 늦게 와서 큰 소리 내기는 이러면서 무시당할 확률도 높고요. 행동자폭은 그러니까 조금만 섬세하게 신경을 써도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늦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 있죠? 이것도 행동자폭입니다. 홈쇼핑을 보면 일반인이시죠? 그러면 홈쇼핑을 보면 저 쇼호스트가 오래된 쇼호스트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면 딱 압니다. 1년 차구나, 5년 차구나, 10년 차 보면 압니다. 손놀림이 달라집니다. 이 시연하는 데에서 이미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쇼호스트가 생방송 중에 보여주는 시연 장면은 아주 제한적이고 굉장히 짧습니다. 주변에서 다 세팅해 놓은 걸 신용만 하면 됩니다. 요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뭐 후라이팬에 뭐 하는 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걸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걸로 밥 먹고 살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이런 행동자폭에 뭔가 어수룩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품 시연할 때 능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언어자폭 유형 이거죠. 일명 니 맛도 내 맛도 멘트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한동안 숙박을 했던 독일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MJ라고 부르거든. 헤이 MJ 혹시 손톱깎이 같은 거 없어요? 바로 응수했죠. 손톱깎이 같은 건 없고 손톱깎이는 있어. 저희가 병적으로 싫어하는 말투가 있는데 뭐뭐 같은 거 이런 표현입니다.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거 있죠. 뚜렷하게 대상을 지목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거시기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아니죠. 그것 이것 바로 그것입니다. 미심쩍은 표현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표현 이런 일명 니 맛도 내 맛도 표현. 손님 물어요. 저 이거 돼요? 그러면 판매하는 입장에서 되긴 돼요. 뭐 가능하긴 해요. 뭐 이런 표현 있죠. 이런 미심쩍은 표현도 언어자폭입니다. 자, 이 말은 정확하게 들으면 되긴 된다는 건데 얼핏 들으면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게 섞여 있다는 거야.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되면 확실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시원한 거죠.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음식 맛있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있죠. TV 맛집 인터뷰 보면 하나같이 고객이 그러지 않아요? 보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으면 좋아요 하면 되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자기 감정 하나 좋아요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불안정 멘트를 날리지 않으려면 이런 뭉치기 방법이 있어요. 가령 청문회에서 과거에 일을 추궁당할 때 모르쇠보다 나은 방법이 이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단서 하나 달고 시작하면 되죠. 제 기억이 맞다면 1997년 하반기로 기억됩니다. IMF가 터졌죠. 자, 이러면 그 날짜가 틀려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컷 얘기하고도 나중에 틀리면 내 기억이 틀렸나 보네. 단서를 달았으니까요. 뭉치기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뭉치기 기술을 쓰기 전에 일단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네, 언어 자폭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쓰시는 언어 중에 얼마나 많은 언어 자폭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자, 뭉치기 기술이란 뭘까요? 평소에 편안한 언어로 순화시키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우회해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 같은 고객도요. 달래서 얼마든지 마음을 옹옹옹 토닥토닥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한 공무원 시험 그 강사가 수업 중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죠. 수험생들은 혹시나 그 시험에 떨어질까 봐 완전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다들 막 극도로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강사가 막 열강을 하다가 분필을 떡 떨어뜨렸더니 분필이 바닥에 떡 떨어졌습니다. 이때 강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이쿠! 지금 이것은 분필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필이 바닥에 붙은 겁니다. 라고 뭉쳤다라는 거죠. 뭉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 연구소에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관련돼 있는 몇몇 요식업 브랜드 업장을 대상으로 요식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이요. 식당에서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쁩니까? 조사를 했거든요. 4위가요. 소비자들이 이 말이 싫대요.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뭐 드실 거예요?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니 메뉴판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앉자마자 고민할 시간도 안 주고서 뭐 드실 거예요? 요거 싫어했고 5위가 뭐였냐면 식당에 딱 들어서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지시하는 거 이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 소비자들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한 소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지.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건데 무슨 가축을 우리 안에 밀어넣고 사료받는 기분이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순위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역으로 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앉고 싶은데 아무 데나 앉으세요. 이것도 또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먹는데 대우받지는 못하고 앉고 싶으면 앉고 나가고 싶으면 뭐 나가라는 거야. 이렇게 또 들린다고 써놓은 소비자들. 아니 그럼 도대체 뭐 어떡하란 얘기야. 자리를 정해줘도 뭐라 그래. 자리를 정해주지 않아도 뭐라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이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5번째 자리를 딱 지정해 줄 때 요거를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 것인가. 이 매뉴얼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들어준 매뉴얼은 자리를 지정해 주는 쪽으로 가자.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각 자리마다 의미를 담아서 테마를 담아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뭉치기로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거죠. 이쪽에 앉으세요 하고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이쪽 자리가 따뜻해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 자리가 시원해요. 이쪽에 앉으시죠. 이쪽이 아늑합니다. 이쪽 자리에 앉으시죠. 이쪽이 조용합니다. 이쪽 자리가 쾌적합니다. 이쪽 자리가 아기랑 앉기가 참 좋습니다. 이쪽 자리가 저희 매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한마디로 뭉치면 되죠. 뭉치기가 별겁니까? 1초만 더 덧붙이면 되는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생겼습니다. 1915년 3월 3일에 생겼습니다. 야, 오래됐구나. 시작은 좋았죠. 인류에게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자는 예쁜 꿈으로 출발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돈 먹는 애물단지라는 얘기가 커져요. 왜냐하면 한 해 나사에 쏟아붓는 돈이 22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구인들이 우주 밖으로 나갈 일도 없는데 아니 우주에 왜 이렇게 돈을 쏟고 있어? 예산을 삭감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나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선전 문구를 만들었는데 딱 봐도 농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주가 당신 삶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요. 우리 삶 속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나사의 기술력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고자 하는 메모리 폼 베개 있죠? 이거 나사가 만들었습니다. 적외선 귀체온계 나사가 만들었죠. 무선 청소기 나사가 만들었습니다. 냉동 건조식품 나사가 만들었습니다. 모두 나사의 발명품이라고요. 우주인을 위해서 개발되긴 했지만 인간의 삶을 이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나사의 존재는 여전히 요긴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시고 예산 삭감하지 마십시오. 이런 뭉치기죠. 자, 뭉치기 기술 흥미롭습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죠. 백신 기법도 뭉치기입니다. 고객을 무장해제하십시오. 가장 좋은 싸움은 말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자, 키높이 구두를 찾는 손님이 있어요. 키가 작은 손님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템을 발견을 했어요. 오, 예쁜데? 오, 사고 싶어. 근데 보니까 키높이가 아니야. 아헤이, 이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발 가게 점원이 딱 와서 보더니 눈치를 봤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키높이 깔짱 하나 까세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손님 얼마나 민망해합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드럽게 무장해제 시킵니다. 요새 키가 크신 분들도요. 폭신폭신한 고무 패드 하나쯤은 다 받쳐요. 왜냐하면 온몸에 체중이 받는 충격은 발로 오죠.
쿠션 받침이 있으면 충격 분산 효과도 있고 건강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라는 콤플렉스를 건강이라는 이슈로 싹 돌려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무장해제 시키는 겁니다. 일요일날 모처럼 가족하고 외식을 나갔더니 식당 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떡하니 주일은 쉽니다. 아하, 이런 가뜩이나 저 헛걸음 친 것도 신경질 나는데 내가 무교거나 타 종교인이거나 그 종교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저 우리의 세일즈에서 꼭 빼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정치 얘기하고요. 종교 얘기입니다. 이거 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 가게 간판에 나 교회 다녀요. 나 절에 다녀요. 광고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것보다는 일요일에는 더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전국 지역 특산물 사러 직접 내려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써놓으면 얼마나 무장해제가 되겠습니까? 상업적 목적의 메일이나 톡으로 광고를 보낼 때 이제 법적으로 첫 문장 첫 줄에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뭉치나요? 예를 들어 버거킹이라면 카톡 소식 메시지를 보면 광고하고 그 뒤에 뭐뭐뭐가 아니라 광고 아닌 부드러운 소식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광고 같지 않은 신소식 뭐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거죠. 저 홈쇼핑에 전화를 하잖아요. 상담원이 전화 안 받죠. 대기 중입니다. 짜증이 나죠. 자,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쇼호스트들이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세요.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이거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죠. 아니,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전화한 거 아닙니까? 전화할 만하니까 한 건데 자꾸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라. 안 좋죠? 여러분도 카드사 같은 데 전화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늘 신속한 ARS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 이 메시지 늘 듣죠? 그런다고 글로 갑니까? 안 가지. 걸만 하니까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문구를 빼는 게 더 낫죠. 또 이런 문구 안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저 홈쇼핑 방송할 때 상담원 대기가 걸리면 예전에 늘 이렇게 뭉쳤습니다. 저 지금 상담원한테 전화해 봐도요. 그 사람 주문 받는 사람이지 그 신상품 써본 사람이 아니라서 고객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몰라요. 그들도요. 지금 고객님이 보시는 인터넷 몰에 나와 있는 그 상품 설명 보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부터 상품 설명에 대한 얘기는 접고 제가 제일 많이 올라온 고객 질문들부터 제 입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품 써본 사람이니까 상담원보다 더 궁금증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상담원 대기가 싹 해소가 되던데요. 수화기 내려놓고 다시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 역지사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소비자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 제자 한 명을 추천인 자격으로 개별 면접을 한 회사에 보냈습니다. 담배 회사입니다. 담배 회사 가면요. 첫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모든 담배 회사에 빠질 수 없는 첫 질문입니다. 자, 당신께서 지금 담배 회사 면접관 앞에 앉아있는 지원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관입니다. 담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담배가 솔직히 나쁘다고 대답하면 근무 부적격자로 딱 찍힐 것 같고, 담배가 좋다고 대답하면 이거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테니, 야, 이건 뭐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한 질문이죠. 자, 이럴 때는 소비자 역지사지, 그러니까 질문자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통찰력, 인사이트라는 것은 드러난 상황의 이면을 보는 능력을 말하죠. 당신은 담배 회사에 몸담으려 하는 거고, 면접관은 이미 십수년간 담배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온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도덕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뽑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지원 동기가 약해 보이거나 입사 후에 담배를 혐오식품으로 여기고 회의감 드는 사람 절대로 뽑고 싶어 하지 않겠죠. 이걸 추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정답이겠죠. 담배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해야 면접관은 일단 안심이 됩니다. 흰 팬티가 좋으세요? 빨간 팬티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정답이 없듯이 담배도 흡연 구역만 잘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지극히 개인적 기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요점은 우리는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를 풀어서 누그러뜨리게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고객에게 백신요법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브랜드나 기업이 한 번씩 언론의 철퇴를 맞는 경우 이건 뭉치고 싶어도 답이 없습니다. 건강식품이 가짜네, 마스크팩에 중금속이 들었네, 수산물의 원산지가 틀렸네, 패딩에 오리털 성분이 적네, 식품 먹고서 병원에 들어 누웠네, 이런 치사적인 뉴스 한 번씩 딱 맞으면 아이고, 이 기업은 정말 앞이 깜깜해지죠.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될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의사로부터 받는 첫 선물은 날카로운 주사 바늘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많게는 13개 백신을 35차례나 접종해야 됩니다. 인간은 낳고 자라면서 당연한 듯이 백신을 맞고 살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백신을 놓듯이 우리 상품에도 백신을 놓아서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상품에서 백신요법? 별거 아닙니다. 일단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과하는 게 답입니다. 신속한 사과, 그리고 시간이 답입니다. 자정작용이란 말이 있죠. 오염된 탁한 물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된다는 이 자정작용은 자연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케팅 시장에도 있더라니까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아니,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파는 상품이 문제 있다고 언론 보도 한 번씩 나와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변명 들어가면 실패입니다. 머리가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숙여서 사지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고객의 기억은 정말 신기하리만치 짧습니다. 그래야 신속한 사과를 해야 그나마 빨리 잊혀지는 거죠. 그 언론 피로도가 쌓이죠. 그럼 무뎌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관성의 습관대로 소비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게 있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또 망각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백신 기법의 뭉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뭉치기를 위해서 언어 자폭을 피해야 되고 또 뭉치기를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고 어떤 접근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실생활에 한번 또 영업 현장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뭉치기는 아부와 전혀 다릅니다. 만약 상대에게 아부성 멘트만 던진다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급급한 사람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똑똑한 고객은 영혼 없는 아부와 진심 어린 칭찬쯤은 단박에 구별해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뭉치기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뭉치기에도 분명 논리가 앞서야 상대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한 방법으로는 스스로 단점을 공개하는 어리석은 언어 자폭 행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언어의 자살골을 걷어내야 하고 고객의 가시돋침을 부드러운 응대, 온화한 말투, 풀어서 누그러지게 하는 어휘로 상대를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파리는 강한 식초보다 달콤한 꿀로 잡히고 도로가 막히면 우회도로가 필요하듯 언어에서도 에둘러 치는 기술이 때로는 요구됩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는 언어의 유연함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언어에 뭉치는 솜씨를 담아보세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남발했던 자폭성 멘트. 상대를 부드럽게 에둘러치고 풀어서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로 바꿔보세요. 뭉치기 기술입니다. 자, 마케팅 현장에서 늘 고객은 순한 양이 아니죠. 뾰족뾰족할 수 있죠. 이럴 때 뭉치기 기술을 써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언어 자폭을 중단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하는 말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줄여야만 고객들을 더 뿔난 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무장해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부드럽고 편한 어휘, 따뜻한 온화한 말투들, 또 소비자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판매자는 늘 판매에만 관심 있고 구매자는 늘 구매에만 관심 있죠. 그러니 소비자 역지사지를 해야 비로소 소비자 입장에서 뭉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고객에게 백신을 놓는 겁니다. 신속한 사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 뭉치기 기술을 잘 써서 고객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한번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